어둠이 내린 서울의 강변, 높게 솟은 아파트 단지들은 고요하지만 그 안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불안이 잠식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한국 경제는 잠시 숨을 고르는 듯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둔화되고 금리 인상 사이클도 정점을 찍었다는 기대감이 퍼졌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과 금융시장의 베테랑들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현재의 명목금리가 아니라 2026년을 기점으로 한국 사회를 덮칠 그림자 금리, 섀도우 레이트의 공포에 닿아 있습니다. 그림자 금리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기준금리가 아닙니다. 수년간 누적된 기업과 가계의 막대한 부채가 만기를 맞았을 때, 그리고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한계를 드러낼 때 시장이 자발적으로 매기는 실질적인 차입 비용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금리라는 마취제를 투여받아 왔지만 이제 그 약효가 떨어지고 부채의 본질적인 고통이 시작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가계부채는 이미 2,000조 원을 넘어섰고 기업부채 역시 2,7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 거대한 부채의 상당 부분은 변동금리 대출로 구성되어 있거나 혹은 2026년 전후로 만기가 집중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지난 몇 년간 낮은 금리로 돌려막기를 하거나 혹은 단기 대출에 의존했던 자금들이 일시에 상환 압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은행 이자 몇 푼이 오르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신용경색과 직결됩니다. 이미 시장의 징후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부터 단기자금 시장의 지표인 CD금리와 CP금리는 기준금리의 움직임과 무관하게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건설사나 중소기업의 회사채 CDS 프리미엄은 2023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를 연상시키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특정 위험 부문에 대해 돈을 빌려줄 의향이 없다는 명백한 시그널입니다. 즉,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하더라도 신용이 없는 주체는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거나 아예 자금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림자 금리의 발현입니다. 부채의 만기가 도래하는 2026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의 대규모 만기, 한계 기업들의 3년 주기 회사채 만기, 그리고 영끌 대출자들의 거치기간 종료 시점이 한데 모이는 부채 쓰나미의 정점입니다. 만약 이때 글로벌 경기 둔화까지 겹치면서 수출 동력이 약해진다면 기업들의 현금 흐름은 급격히 악화될 것입니다. 기업은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려 하지만 이미 위험을 감지한 금융권은 대출 문턱을 높여 자금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습니다. 이는 곧 투자 위축, 고용 감소, 그리고 소비 절벽으로 이어지는 파괴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률 2% 달성 여부보다 수많은 가계와 기업이 파산이라는 절벽 앞에 서게 되는 이 2026년의 그림자금리 폭발 시나리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의 환율 쇼크와 2008년 금융위기의 유동성 경색이 결합된 복합적인 재앙의 카운트다운을 목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 리스크는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요? 1997년의 위기가 외채와 환율이라는 외부 충격에서 시작되었다면 2026년에 다가오는 위기는 거대한 내부 부채의 구조적 만기에서 비롯됩니다. 이 위기의 징후는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취약한 두 축, 즉 부동산 PF 시장과 한계 기업에서 명확히 포착됩니다. 먼저 부동산 PF 시장은 이미 그림자 은행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제2금융권, 특히 증권사나 저축은행이 공격적으로 참여했던 이 시장은 아파트나 상업시설 분양이라는 최종 출구가 막히자마자 유동성 함정에 빠졌습니다. 미분양 주택 10만 호 덜편은 단순한 시장 위축을 넘어 PF 대출을 회수할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2024년 말 정부와 중앙은행은 PF 부실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착륙이라는 이름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자산가치 하락과 고금리 부담을 이겨내지 못한 사업장들이 속출하면서 부실은 PF 대출에 자금을 공급했던 금융기관들의 대규모 부실 채권으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 여력이 약한 저축은행과 일부 지방은행은 이미 잠재적인 자본 잠식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이 부실은 곧바로 해당 금융기관들의 조달금리 상승, 즉 그림자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며 건전한 기업들마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경색의 확산을 가속화합니다. 두 번째 취약점은 한계 기업의 급증입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즉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좀비 기업의 비율은 2020년 팬데믹 이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저금리 시대에는 이들이 생존할 수 있었지만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2026년에 만기가 집중된 회사채나 대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금융기관이 대출 연장을 거부하거나 훨씬 높은 금리를 요구하면 이 기업들은 대량 부도 사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부도를 맞게 되면 협력업체들의 연쇄 부도는 물론 대규모 실업 사태를 유발하며 가계의 소득 기반을 무너뜨립니다. 이러한 내부의 부채 압박은 외부 요인과 결합될 때 폭발적인 위력을 갖습니다. 만약 2025년 말 미중 갈등 심화나 중동발 에너지 쇼크 등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고 한국의 주력 수출인 반도체와 자동차 수요가 급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수출로 벌어들이는 달러 유입이 줄어들면 원화 가치는 급락하고 환율은 1,400원을 넘어 1,500원을 위협하게 됩니다. 환율 급등은 수입 물가를 폭등시켜 물가 불안을 심화시키고 한국은행은 다시 기준금리 인상을 고민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결국 내부의 부채 만기와 외부의 글로벌 충격이 결합되어 금융기관과 기업, 가계 모두가 동시에 자금 압박을 받는 삼중고 위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현재 시장은 이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치 평온한 바다 밑에서 거대한 쓰나미가 준비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부채의 만기가 가져오는 경제 충격은 마치 피드백 루프처럼 작동하며 붕괴를 가속화합니다. 핵심은 유동성의 증발과 자산 가격의 동반 하락입니다. 그림자 금리가 치솟아 한계 기업이 대량 부도를 맞기 시작하면 시중은행들은 부실 채권을 상각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의 자본 건전성은 급격히 악화되고 은행들은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 건전한 기업이나 가계에도 대출을 회수하거나 대출 심사를 극도로 강화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용 경색의 시작입니다. 신용 경색은 곧바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기업들은 새로운 투자나 고용을 중단하고 현금 확보에만 주력합니다. 이 상황은 다시 고용시장 악화와 소득 감소를 유발하며 가계의 소비 여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소득이 줄어든 가계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압박을 받습니다. 가장 유동성이 높고 비중이 큰 자산은 역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급매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시장은 가격 하락의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대출 담보였던 주택의 가격이 대출 잔액보다 낮아지는 깡통 전세를 넘어 깡통 주택 사태가 대규모로 발생합니다. 이는 곧바로 금융기관의 막대한 담보 부족을 일으키고 금융기관들은 추가 담보 요구, 마진콜이나 대출금 회수에 나섭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주택이 시장에 풀리면서 가격 하락은 더욱 심화됩니다. 이것을 경제학자들은 부채 디플레이션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이클이 일단 작동하기 시작하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무력해집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이 겪었던 상황이 이와 유사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그림자 부채가 무너지자 금융기관들은 서로를 믿지 못했고 그 결과 은행 간의 단기 대출 시장인 라이보 금리가 기준금리와 무관하게 폭등했습니다. 한국의 2026년 시나리오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얽혀 부동산 PF 시장을 통해 금융권 전체로 전이된다는 점에서 더욱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의 외화 유동성 문제입니다. 한국의 단기 외채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경상수지 적자나 환율 급등 시에는 언제든 외화 유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부 부채 위기로 인해 한국 금융기관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CDS 프리미엄이 급등한다면 해외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가는 자본 유출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1997년 IMF 외환 위기의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금융시장 전체를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충격파가 될 것입니다. 부채 만기는 결국 신용이라는 보이지 않는 자본을 소멸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한국이 직면한 그림자 금리와 부채 만기 문제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파국적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례들은 부채 위기가 어떻게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정부의 늦장 대응이 어떤 참혹한 결과를 낳는지에 대한 냉혹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그리스 유로존 부채 위기입니다. 2010년대 초 그리스는 저금리 유로존 체제 하에서 공공 및 민간 부채를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늘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낮은 유로 금리를 적용받았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커지면서 그리스 국채의 실질적인 차입 비용, 즉 그림자 금리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이자 비용이 정부 수입을 초과하는 지경에 이르자 그리스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했고 EU와 IMF의 혹독한 긴축 프로그램을 수용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리스 국민들은 연금 삭감, 공무원 감원, 대규모 실업이라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는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높은 대외 의존도로 인해 수십 년간 부채 위기를 반복해왔습니다.
2018년 이후 아르헨티나 정부가 외채 만기를 앞두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자 시장은 아르헨티나의 신용도를 급격히 떨어뜨렸습니다. 이는 곧 아르헨티나의 실질 차입금리, 타사대 인테레스를 폭등시켰고 페소화 가치는 급락했습니다. 환율이 100% 이상 폭등하자 수입 물가가 치솟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국가 경제 시스템의 신뢰를 완전히 붕괴시켰고 국민들은 하루아침에 모아둔 자산의 가치를 잃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최근에 터키 리라화 위기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터키 기업들은 낮은 글로벌 금리를 이용해 대규모 외화 부채를 빌려왔으나 미국 달러 금리가 인상되고 리라화 가치가 급락하자 부채 상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터키 중앙은행이 정치적인 이유로 금리 인상을 주저하면서 시장의 통제력을 잃었고 기업들은 사실상 그림자 금리라는 살인적인 비용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통제 불가능한 부채 만기는 국가 신용도를 붕괴시키고 시장이 매기는 실질 금리, 그림자 금리를 폭등시키며 결국 환율 쇼크와 인플레이션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상황은 이들 국가와 자금 구조는 다르지만 가계와 기업 부채의 규모라는 측면에서는 더욱 거대하고 폭발력이 강합니다. 2026년 만기 부채가 폭발했을 때 한국은 그리스와 같은 자본 통제를 겪거나 아르헨티나와 같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이들 사례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6년 그림자 금리의 공포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자산의 재분배와 경제 주체의 대규모 구조조정이라는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두 가지 경제 주체입니다. 첫째, 가계. 특히 고금리 시기에 주택을 매입한 영끌족과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그림자 금리 상승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이들은 원리금 상환 부담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채노예 상태로 전락하게 됩니다. 한국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대출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취약 차주, 즉 저소득, 저신용의 부실 위험은 50% 이상 증가합니다. 그림자 금리가 2% 이상 폭등한다면 대규모 개인 파산이 불가피합니다. 이는 가계의 소비를 마비시키고 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핵심 고리가 됩니다. 결국 중산층이 붕괴되고 사회적 양극화는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심화됩니다. 2030년 세대의 희망이 사라지고 한국 사회의 활력은 급격히 저하될 것입니다. 둘째, 기업. 기업 부채 만기가 집중되면서 특히 제조업 및 건설업 부문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작됩니다. 높은 그림자 금리는 신규 투자를 원천 봉쇄하고 기존 부채의 상환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생존 가능성이 있는 기업마저도 유동성 부족으로 도산하는 옥석 구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혼란이 발생합니다. 중소기업의 도산은 대기업 협력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일시에 대량 실업자를 양산합니다. 기업들의 투자 중단은 곧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며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 이 위기는 지방 소멸을 가속화합니다. 지방의 PF 사업장은 이미 심각한 부실 상태에 놓여 있으며 지방 중소기업의 도산율은 수도권보다 훨씬 높습니다. 금융위기가 심화될수록 자금은 안전자산인 수도권과 대기업으로만 집중되는 머니 무브 현상이 심화됩니다. 이로 인해 지방의 금융기관, 즉 저축은행, 상호금융들이 먼저 부실화되면서 지방경제는 자금 조달의 통로 자체가 막혀버리는 금융 사막화 현상을 겪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의 그림자 금리 쇼크는 단순히 경제지표 몇 가지를 악화시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의 부채를 해소하는 강제적이고 고통스러운 구조조정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이 구조조정의 고통은 당분간 한국 사회의 모든 경제 주체에게 전가될 것이며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 거대한 압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2026년 그림자 금리의 위협이 현실화될 때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은행은 사상 최악의 정책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전통적인 위기 대응 도구가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막대한 부작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기준금리 정책의 한계입니다. 부채 만기 위기가 본격화되면 한국은행은 경기 침체와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만약 환율 1,500원 돌파가 임박하거나 국제유가 등 외부 충격으로 물가, CPI가 다시 3% 이상으로 치솟는다면 섣부른 금리 인하는 환율 쇼크와 인플레이션 재발이라는 이중고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FRB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여전히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경우 한국의 금리 인하는 자본 유출을 부채질하고 그림자 금리를 더욱 폭등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대신 유동성 공급, 리퀴디티 인젝션을 통해 그림자 금리를 낮추려는 비전통적 대응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매 조건부 채권 매입,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 유동성 지원, 혹은 국채 매입을 통한 시장 안정화 조치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방편은 결국 부실을 숨기는 역할만 할 뿐 근본적인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모럴 해저드를 심화시켜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인 부실 정리 노력을 멈추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 역시 제한적입니다. 위기에 직면한 기업과 가계를 구제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 지출을 통한 구제 금융을 단행할 수 있지만 이미 국가 채무 비율이 6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재정 투입은 국가 신용도를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형태의 부채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실 기업 및 부동산 PF 사업장을 정리하기 위한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대량 실업과 자산 가치 하락을 동반하므로 정치적인 부담으로 인해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1997년 IMF 당시 김대중 정부가 감수해야 했던 구조조정의 고통을 현 정부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2026년 위기 대응의 핵심은 선제적인 부실 인식과 정리에 있습니다.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PF 부실을 투명하게 인식하고 좀비 기업들을 강제적으로 퇴출시키는 고통스러운 치료를 단행해야만 금융 시스템 전반의 신용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대부분의 정부는 위기가 임박했을 때 섣불리 고통을 감수하기보다 시간 끌기 전략을 선택했고 이는 결국 위기의 규모를 키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국가적 위기가 임박했을 때 개인이 정부나 중앙은행의 구원만을 기다리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2026년의 그림자 금리 폭발 시나리오 하에서 스스로의 자산과 부채를 방어하고 생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략은 부채의 질, 퀄리티 오브 뎁트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현재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금리가 일시적으로 높더라도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림자 금리가 뻑발하는 시기에는 변동금리 이자 부담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자산을 일부 매각하거나 유동성이 높은 다른 자금을 활용하여 대출 원금을 줄여 LTV 비율을 낮춰야 합니다. 부채 비율이 낮을수록 금융 시스템 붕괴 시 은행의 마진콜, 추가 담보 요구 압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현금 유동성 확보와 방어적 포트폴리오 구축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모든 자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락하며 현금만이 왕, 캐시 is king이 됩니다. 최소한 12개월에서 18개월치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현금 또는 초단기 예금 형태로 보유해야 합니다. 투자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위험 자산, 주식, 코인, 레버리지 투자 비중을 대폭 줄이고 달러 자산 비중을 늘리는 방어적인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환율 1,500원 시대가 열릴 경우 달러 자산은 가계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유지해주는 안전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소득의 다각화와 직업 안정성 강화입니다. 기업 부도와 대량 실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주 수입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부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통해 추가 소득원을 확보하고 본업에서는 구조조정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한계 기업이나 부실이 우려되는 업종, 예로 부동산 PF 관련 건설업, 고위험 금융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면 선제적으로 이직을 준비하거나 재취업을 위한 기술 습득에 투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비대칭성 해소입니다. 정부나 언론이 위기의 심각성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인은 신뢰할 수 있는 경제지표, CDS 프리미엄, 단기 유동성 지표, 미분양 물량 등을 스스로 확인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라는 워렌 버핏의 조언을 명심하고 대중의 심리에 휩쓸리지 않는 냉철한 판단이 가장 중요한 생존 무기가 될 것입니다.